자, 반장들 반가워요. 네, 다들 뭐 표정이 밝네요. 7월 1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 반장, 지금 이제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직 인도에 있습니까? 문 대통령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네.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인도에서 3박 4일 방문을 마치고요. 네. 지금 싱가포르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싱가포르예요? 네, 내일 리생룽 총리랑 정상회담을 갖는데 네. 공교롭게도 내일이 7월 12일 한 달 싱가포르 됐네요. 북미 정상회담 네.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양 반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의혹, 그때 한번 양 반장이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로 확인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교육부가 인하대 측에 네. 조사장의 그 학사 학위를 네. 취소하라.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학위가 요구를. 박탈되는 거예요? 일단 뭐 인하대 측에서는 이 부당하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네. 보통 이렇게 만약에 인하대가 수용을 하게 되면 네. 고졸 출신 CEO가 아, 되는 거 그렇게 되는 아닙니까? 거예요? 이게 네. 보통은 미담인데 네. 이번 경우는 좀 네. 고약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잖아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그 대령입니다, 대령. 이 특별 수사단장에 임명이 됐고요. 곧 30여 명 규모로 팀을 꾸리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일단 8월 10일까지 정확하게 한 달인데 필요하면 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수사단은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요. 국방장관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송영무 장관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또 군과 별도로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는데 검찰이 오늘 관련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과 검찰 양쪽에서 아마 관련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늘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과 유관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속보가 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고소고발 사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관련한 그 사건들에 응하는 형태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걸로 일단 보이고요.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이 돼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아니고 관련 수사를 정리하려면 이제 사건의 진상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 수사의 하나의 방식으로 아마 압수수색을 택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전국 단위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신호탄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료 분석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장들을 줄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관련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어렵사리 정상화된 국회 상황과 7월 국회 쟁점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장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당사를 옮긴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이모저모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했는데요. 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41일 만에 국회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쌓여있는 법안은 무려 10,000건에 달해서요. 짧은 7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각종 인사청문회 역시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7월 국회를 자세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여야가 합의한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분 현황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둘 다 차지하겠다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결국 관례대로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가 됐는데요. 나눠 먹기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돌리면서 상설 상임위 총 숫자는 18개로 맞춰놨습니다. 자, 이 같은 상임위 배분에 대해 어느 당이 협상을 잘했다, 또 알짜배기 상임위를 가져갔다는 등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민주당은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를 사수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한층 수월한 상임위들을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어떤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사실 기재위와 정무위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법사위를 챙겼고요. 국토위, 예결위, 산자위 등은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죠. 또한 노동, 대북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도 자평했습니다. 우리 당이 한노 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동계획과 사회계획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자원 통상위를 통해서 정부의 뭉배란 탈원전 정책에 강력 대처를 하겠습니다. 당초 위원장 2석을 요구했던 평화와 정의는 한자리에 그쳤지만 희망했던 농해 수위를 가져갔습니다. 무엇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상설 상임이 못지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소수당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상임위 배분 결과만 놓고 보자면 바른미래당이 다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당초 원했던 경제 관련 상임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요. 김관영 원내대표도 많이 양보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저희 당이 경제정당을 표방했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정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바른미래당은 관례대로 국회 부의장 한석은 갖게 됐습니다.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2파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이주영, 정진석 의원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병국, 주승용 의원이 각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일찌감치 문희상 의원을 후보로 확정을 했죠. 문 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기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이틀 뒤면 국회의장석에 앉게 되는데 오늘 의원총회 참석해서도 유독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자, 여야는 운영위 산하의 소위를 구성해 특수활동비와 함께 법사위의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소위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 개선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엔 소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법사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제2소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를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건 바로 이 제2소위의 월권 문제였습니다. 하라는 법사위 소관의 법안은 처리 안 하고 1소위 법안도 처리 안 하고 2소위 법안은 자판기 뽑아먹듯이 들쑥날쑥으로 일관된 기준 없이 마음에 드는 것만 처리하고 오죽했으면 직권상정을 했겠습니까? 법사위가 상원이 아닙니다. 또 절차상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본회의엔 상정조차 할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복부장에게 여름휴가 신청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선임반장이 신청서 위에 문제가 있다, 휴가 장소가 부적절하다 등의 심사를 하면서 이 신청서를 쥐고 있으면 저는 결국 부장의 결재를 받지 못하고 휴가를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 법사위는요, 상임위 위의 상임위다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참고로 특수활동비도 법사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보다 매월 1,000만 원씩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죠. 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월권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체 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한다. 또는 체계 자구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또는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등인데요. 과연 여야의 합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말뿐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원구성엔 합의했지만 국회가 원활하게 굴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만여 건인데요. 13일부터 2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16일 상임위원장을 뽑은 뒤 각 당별 상임위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안을 심사할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9일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이어서 23일부터 사흘 동안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엔 합의, 여야 강대강 대결 예고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지만요. 국회가 41일 만에 정상화에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모레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고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이 됩니다. 물론 이제 걱정되는 측면도 많다고 아까 최 반장이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구성이 완료가 되니까요.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지금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죠,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개혁, 평화 이렇게 3개의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전념할 때라면서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에 민생, 평화, 개혁 국회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남북 경협특위를 신설해서 위원장직도 맡기로 했는데요. 후속 협상을 통해서 남북 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개특위 위원장직도 가져온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도입 등 사법개혁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정책 전문 정당의 면모 보이겠다. 경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중심 정당.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원구성 대회에서는요, 중앙 권력에 의해서 지방 권력까지 집권당 독주 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이른바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 입법 권력마저 독점하려는 정권의 시도에 맞선 의회 권력의 균형을 이뤄내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었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이 법사위 사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틀 뒤인 13일이면은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되잖아요. 아까 이제 문희상 의원 모습도 잠깐 나왔는데 국회의장은 문희상 의원이 일찌감치 지금 이제 정해진 상태고요.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쪽에서 경선을 치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13일에 각각 부의장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주영, 정진석 의원이 2파전으로 치러지고요.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출신인 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출신 정병국 의원의 경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보 선출을 마치게 되면 앞서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이 돼 있는 문희상 의원 등과 함께 13일에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투표로 확정이 됩니다. 네, 참고로 이날 본회의 사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 맡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최다선 8선의 서청원 의원입니다. 2년 전 정세균 의장을 뽑을 때도 서 의원이 임시 국회의장으로 사회를 봤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을 탈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현재 몸을 낮추고 있는 서 의원이 다시 의사봉을 잡을지는 좀 미지수인데 그러네요. 만일 맞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다선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상임위원장은 누가 될까? 이것도 역시 관심 포인트인데 통상의 경우를 보면은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맞잖아요. 그리고 나이와 경력 등을 안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은 당내 경선을 치르는 적도 있죠. 네, 19대 국회 후반기에 외통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새누리당 정두원, 나경원 의원이 좀 양보 없는 경쟁을 벌였고 결국에는 당내 경선까지 펼쳤습니다. 그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됐었고 우선 7개 상임위를 확보한 한국당은 여상규, 홍일표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그리고 이명수 의원이 복지위원장, 박순자, 윤상현, 김세현 의원이 국토위와 외통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교육위와 정보위를 가져간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찬열, 이학재, 그리고 이혜훈 의원이 나눠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정의가 확보한 농해수 위원장은 황주홍 평화당 의원이 유력하고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에 따라서 홍영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2석은 여성 의원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5석을 두고 선수와 나이를 안배해서 안민석, 최재성, 노웅래, 민병두,
안규백, 정성호, 이춘석 의원 순으로 돌아갈 공산이 큰데요. 다만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을 경우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할 뜻을 둔 의원들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최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대목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보자면은 현재 상임위원장 후보군 중에서는 최재성, 안민석 의원 등이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출마 관련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요. 전에 이제 박범계 의원은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역시 이제 이해찬 의원의 움직임이 최대 관심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고 있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정도가 좀 또 터닝 포인트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또 다음 주에 하겠다 그랬는데 글쎄요. 계속 예, 좀 예.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찬 의원이 등판을 할 경우에 친문 의원들 교통정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는 이 관측 때문에 여전히 뭐 이해찬 의원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자, 이 의원 측에서는 뭐 진짜 다음 주 초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당내에서는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 되면 2020년 총선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고 관리형 대표로서 정부와도 안정적인 당청 관계 유지하는데 적임자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대 교체론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그만 후배들한테 길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만 20명이 넘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단일화 논의가 아직까지는 뭐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친문 진영을 보면 당초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던 전해철, 최재성 의원은 모두 고민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각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전 의원 측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 내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평연계 측에서도 서른, 이인영 의원 간의 교통정리를 논의를 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쪽 관련한 뉴스 중에서는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이제 국정원에 계속 그 채용 관련한 그 시도를 하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에 합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권한남용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못했고요. 이제 속보가 더 나오면은 제가 필요하면 내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그 기사 제목은요. 여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원구성 마친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해서 독립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죠. 이제 핵심은 누가, 언제, 왜 그 문건을 작성했는지, 즉 지시했는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를 이끈 한민구 전 장관 이전에 계엄령 선포 권한을 가진 윗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에 일단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기무사 문건 수사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대통령 인도 순방으로 잠시 한가하던 청와대 출입기자실에 긴급 기자회견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의 긴급 회견,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뜻이었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촛불 대통령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집회에 총칼을 들일 계획을 세운 기무사 문건을 사실상의 작전 계획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결국 내란 예비 음모로까지 볼 수 있는 위중한 이 사안을 더 이상 군의 손에만 맡기진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군 내부에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조직이 생기는 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사실상 군 내의 특검인 셈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사 선상엔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수많은 전현직 군 관계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조사받을 사람이 조사하는 셀프 조사,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다만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의 수사 요구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송 장관이 지난 3월 최초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각 의원도 얘기하고 인권센터도 얘기하고 국방부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독립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공군 대령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전 단장이 조만간 해군과 공군 검사들을 위주로 수사단을 꾸려서 보고하면 송 장관은 수사단 인원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독립수사단 수사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TF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 인권센터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기무사 서열 2위 소강원 현 참모장은 두 사안에 모두 관여가 된 인물입니다. 이번 수사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계엄령 문건의 책임자, 역시 검찰에 고발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데다 현재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과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TF와 관련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역시 현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자, 이 중간 관문을 넘어서면 두 사안을 보고받은 직속 상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으로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부처를 이끌었습니다. 그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혹시 서울 인근에 있는 일부 부대의 경계 수위를 격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계 수위를 특별히 격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군은 당연히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도 그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계엄령 선포는 국방부 결정만으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보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만 선포됩니다. 쉽게 말해서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만 계엄령이 선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장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진 윗선, 당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윗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일 수도 아니면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그건 그 자체만으로 내란 또는 내란 음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기무사 사이에 깊은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 또 있습니다. 해당 문건엔 계엄 사령부를 청와대 안 벙커 1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계엄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맡고 사령부는 국방부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 해당 문건은 육군 총장을 사령관으로 세우고 사령부는 청와대 문서고에 둔 겁니다. 독립수사단과는 별개로 이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군 인권센터가 이들의 내란 예비 음모 및 군사 반란 예비 음모 혐의에 대해서 고발장을 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 음모죄가 처벌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기무사 교감 정황, 윗선으로 향하는 계엄령 수사 문건입니다. 네, 한민구 장관 측에서는 이번 문건이 실행 계획 차원이 아니고
그 의원 질의에 따라서 검토한 것이다. 아마 뭐 그런 입장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청와대 반응도 그렇고 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이게 사실상의 작전 계획이었다라는 쪽에 일단은 심중을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를 했고요. 하루 만에 조사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까도 그 이름이 나왔지만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죠. 그렇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법무병과 출신으로 공군 대령인 전익수 실장을 수사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서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정권을 갖게 되고요. 전 단장이 조만간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제외한 해군과 공군 검사들 위주로 이 수사단을 구성해서 보고를 하면 송 장관은 수사단 인원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약 30여 명 규모로 구성이 되는데 오는 8월 10일까지 한 달간 활동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단장 후보군 중 한 명이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었는데 그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요 집중발제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독립수사단이 앞으로 이제 그 수사하게 되는 그 초점은 누가 언제 왜 그런 문건을 만들었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기무사의 단독 행동이었는지 아니면은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아마 집중적으로 파헤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전현직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고요. 먼저 한민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이번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부처를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계엄령 선포가 국방부 차원의 결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일임을 감안한다면 이 문건 작성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실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그 윗선이자 최종 결정권을 쥔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인 송영무 국방장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 송 장관의 경우는 이 기무사 해당 문건을 지난 3월 말에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얘기를 했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 수사 요구를 받고도 무시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오니까 맞아요. 한겨레 보도였나?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죠. 자, 애초에 청와대가 국방부에 그거 수사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송 장관이 지난 3월 최초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 장관이 수사 요구를 묵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오늘 설명이었고요. 근데 이제 송 장관이 뭐 어떻게 보면 공교롭다고 볼 수 있는데 사흘 뒤면요 취임 1주년입니다. 오늘 기자들과 또 간담회 형식의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말을 상당히 아꼈다면서요? 네, 최근 송 장관 여성들은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서 또다시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문건을 보고받고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송 장관은 문 대통령 지시 직후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무사 개혁 TF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정반장. 예. 그쪽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답니까? 기무사 TF도 이번 문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다라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은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양민 학살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면서 군사 반란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 치안 문제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왜 군대가 경찰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예. 자기네들이 치안 문제를 먼저 치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관행들을 그대로 머리에 담고 있는 군의식. 예. 이런 게 놀라운 거죠.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했으면 청와대죠. 기무사는 특수 성격이 있는 걸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청와대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군 정보, 보안, 군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예. 통수권자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료를 제공하는 부대 아니겠어요? 직보를 하는 곳이죠, 직보를.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늘 소통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입장이었죠.
네, 해당 문건 자체에도 기무사와 청와대가 깊게 교감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엄 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두고 합참의장은 북한 도발에만 전념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 총장을 앞세우면서 당시에 육사라인, 그러니까 한민구 전 장관, 장준규 전 육군 총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소강원 참모장 라인에 힘을 실어서 준 거고요. 문 대통령이 수사단을 비육군 출신으로 꾸리라고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엄 사령부를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문서고, 그러니까 벙커1에 설치를 하라고 한 것도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을 고려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양 반장, 정치권 분위기가 궁금한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예, 뭐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 네. 내란 음모죄에 해당된다. 뭐 연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맨 처음 이 계엄령 의혹 2016년 11월에 이 의혹을 거론했던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이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모른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는 이런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기무사가 아직까지 원사의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정치 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바른미래당은요, 군에만 맡겨서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힘들다면서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 검토 관련 보고를 수개월 전에 받고도 조치를 미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적폐몰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쿠데타 의도가 없는 사안을 정략적, 기획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문건이 공개된 배경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얘기 들어보시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획하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런 일들이 밝혀지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획이란 단어도 나왔지만요. 결국은 이제 어제 오늘 연속으로 흔히 말하는 기밀 유출 프레임을 자유한국당이 강조하고 있군요. 자, 그렇고요. 외교안보 소식을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오늘 북미 관련한 얘기는 없어요? 네, 오늘 특별한 건 없었고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왜 제가 전에 그 폼페이오 네. 장관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 주라고 해서 로켓맨 CD. 엘튼 존의 로켓맨 CD를 들고서 방북을 했었다라고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CD는 아직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또 다른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CD를 가지고는 갔는데 전달을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작은 선물이란 게 뭐예요? 그 선물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고요. 대신 북미 정상회담 일화를 소개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 별명 어떠냐, 마음에 안 드냐라고 네.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들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선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가 북한에 카지노를 세우겠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작은 선물이 아닐 텐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통일부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 11명에 대한 방북을 승인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13, 14일 나선 지역을 방문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혔습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PC에 대한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착수했죠. 하지만 법원의 자료 협조는 여전히 미온적이기만 해서 이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MBC PD 수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같은 시간 그 JTBC 월화 드라마 미스 한무라비를
보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 클립 영상으로 PD수첩을 봤습니다만 진짜 이거 다른 방송사 그림이라서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이 법관 사찰, 재판 거래 의혹 복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이 매복 인터뷰를 한 장면이 나왔는데 저렇게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뇌였을까? 정말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 등산인지 라운딩을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출을 위해서 간편한 아웃도어 복장을 하고 집을 나서더군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PD수첩 제작진이 다가와서 상고법원 문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그냥 운전기사가 와서 카메라 손으로 탁 치고 막고 제작진 밀치고 자, 그 사이 양 전 대법원장 차 안으로 쏙 출발. 네, 지난달 1일에 그 집 근처 이 놀이터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당당히 기자회견하던 그 모습, 그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어제 방송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압권은 임종헌 전 차장이었죠. 자, 임 전 차장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조깅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걷기 운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단거리 스프린터처럼 뛰기 시작한 거죠. 자, 보통 기자들요, 취재원이 갑자기 흥분하면 같이 흥분합니다. 자, 상고법원 문건 나왔는데 입장이 그 문건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거예요? 아니 왜 도망가시는 겁니까? 막 임종헌 전 차장 올해 우리 나이로 딱 60이던데 정말 모르긴 몰라도 왕년에 운동 좀 하신 거 분명합니다. 아니 어찌나 재빠른지 진짜 많아야 30대 초반인 그 PD수첩 제작진이 따라가질 못하더군요. 자, 그대로 그렇게 주랭랑을 치다가 그대로 택시에 타서 도망간 겁니다. 자, 정말 임 전 차장님 그 모습 너무 큰 웃음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당장 저부터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계속 주랭랑을 치겠죠. 자, 하지만 저 어제 그 장면 보면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씨 이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말이야. 이 두 발로 몇 발짝 뛰다 보면 다 밟히게 돼 있다고. 왜 그런 줄 알아? 땅덩어리 안 하거든. 라고 말이죠.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조깅하던 그 시절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참에 그냥 댁에 러닝머신 하나 들여놓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도 KBS 보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전해드렸죠.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아들과 고 장자연 씨가 이렇게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조선일보 핵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라고 말이죠.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는데 자, 그 방상훈 사장 아들 바로 차남 방정호 TV조선 전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방정호 전무 KBS 보도 나가고 나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장자연 씨와도 단 한 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KBS의 법적 책임도 묻겠다라고 한 거죠. 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 그러니까 청담동 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있었던 모임에 대해서 그날 밤 지인 전화를 받고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장자연 씨가 있었다고 하더라. 나는 1시간 정도 자리에 있다가 먼저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왔다. 이건 당시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MBC 보도인데요. 나는 방 씨 일가의 희생양이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2009년 검찰이 장자연 씨 사건 수사 종결하면서 이 장 씨 소속사 대표 메모에 기록돼 있던 이 조선일보 방사장이란 이 표현, 당시에도 바로 이 기록 때문에 거 봐라, 방 씨 일가가 이 사건에 연관된 거 맞다. 그런 의혹이 정말 많았는데 당시 검찰은 그거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 하모 씨다. 근데 그 소속사 대표가 착각을 해서 이렇게 오기를 한 거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MBC가 바로 그 하모 전 스포츠조선 사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하 전 사장 뭔가 많이 억울하다는 듯 내가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지목된 그 배후에 조선일보가 있다 주장을 한 거죠. 2007년 10월 강남 한 중식당에서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그리고 장자연 씨, 나 이렇게 셋이 봤는데 당시에 검찰과 경찰 박용훈 사장은 그대로 놔두고 나만 드립다 파더라 라는 겁니다. 아니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무리 멍청해도 연예계의 영향력이 큰 스포츠조선 사장 성씨를 헷갈리겠느냐? 이건 나한테 다 덮어 씌우려는 음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변에서 조선일보가 사주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전해 들었습니다. 자, 정말 장자연 씨 이 죽음과 관련된 얘기는 하면 할수록 이 검찰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검찰의 재조사가 시작됐으니까요. 진상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밝힐 걸로 일단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제 수사가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는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하려는 심리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제 이제 PD수첩에서 보여졌던 임종원 전 차장의 모습은 글쎄요.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좀 난감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마치 그 모 S본부의 예능 있죠. 러닝맨? 그걸 촬영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줄행랑 장면이 뜨자마자 기사 제목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우사인 볼트 뺨치는 속도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립 추진을 위해서 뭐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정호성 당시 비서관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인데 그동안 임 전 차장이 많은 해명도 하고 반박도 했지만 그 줄행랑으로 한 번에 무색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민변 관계자들을 오후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글쎄요.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던 민변 대응 관련 문건 해서 오늘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조사의 초점이죠.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반대하는 민변을 찬성적으로 회유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당시 통합진보당 사건과 연계하려는 이른바 빅딜 시도를 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민변 측은 법관 사찰이나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대법원이 변호사 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 맞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검찰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앞서 대법원 특조단이 키워드 검색을 했던 거죠. 키워드 검색 방식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지인 모양이죠.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이 대법원 특조단이 임종원 전 차장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문건 34만 건 중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연관 검색어 한 50개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확인된 문건 3만 5천 건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도에 따라서 410건의 문건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키워드 검색을 거치지 않고 원래 나온 모든 문건 다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보려면요. 조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사 기간도 조사 기간이지만 지금 문제는 또 수사협조, 법원의 수사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법원이 문건 작성자로 지목해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한 법관 13명 가운데 일부 현직 판사들 PC 하드디스크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법원을 떠난 퇴직한 사람들 것만 주겠다라는 건데 이 검찰 안팎에선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기류일 뿐입니다만 계속 이러면 법원 강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잠깐 그 양반장이랑 얘기했었는데 오늘 교육부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국은 사실로 확인됐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정 반장이. 네, 조원태 사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2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1998년 3월에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당시 인하대는 외국 대학 이수자에게는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줬는데 조원태 사장은 기준이 되는 4학기 이상 기준을 넘기지 못했던 거죠. 4학기 이수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3학년 편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참으로 공교롭게도 당시 인하대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이 조 사장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이었습니다. 네, 자 규정 위반이 확인이 됐다면요. 그러면은 조 사장이 딴 인하대 학사학위죠. 학사학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교육부에서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인하대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라고 인하대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고졸이 되는 거고, 조 사장은 인하대 졸업 후에 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그러니까 USC 대학 경영대학원에 유학을 해서 석사 학위도 땄는데 이건 역시 연달아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게 1998년이죠. 98년도에 그때 교육부 조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왜 조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당시에도 그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래요? 총장을 포함해서 학교 관계자 징계 요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네, 질문했는지 이렇게 늦게 제가 시작했어요. 다른 걸 좀 네. 취재를 하고 있느라 네. 이 학교 당국은 제대로 뭐 이행을 당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 사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한 건 이번에 처음 내려진 조치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요 또 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오늘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제가 이걸 지금 좀 체크한다고 뭐 좀 늦었는데 인하대 부속병원 빌딩 청소 용역을 조양호 회장 특수관계인에게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인하대 병원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이 자리를 둘째 딸 조 에밀리 리 씨에게 다른 그 업체들에 비해서 한 60% 정도 수준으로 10년 넘게 싼 값에 임대해 준 사실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아예 뭐 최 반장한테 계속 물을게요. 그 인하대 병원 앞에 대형 약국 그 운영했다는 의혹 받고 있다는 거 뭐 좀 아까 얘기도 했는데 정말 적은 돈도 마다하지 않았네요. 더 황당한 사실이 있는데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루재단이 외국인 학생 35명에게 6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걸 인하대 교비에서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해임 조치키로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전에 한번 이제 국회 발제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충남 청양군 의회 그 선거 관련해서 이제 한 표 차로 당락이 이제 바뀌었고 관련해서 재검표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속보가 아마 곧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바로 좀 다루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조원태 학위 취소, 조양호 이사장 해임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여의도를 떠나서 영등포로 당사를 옮겼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7년 여의도에 둥지를 툰 지 11년 만이죠.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자유한국당 당사에 얽힌 영욕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홍 전 대표의 출국 소식, 또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속보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07년부터 11년간 이어졌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당사 시대, 오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도 2007년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를 출입하면서 정치부 기자로 첫 발을 뗐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또 한국 정치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음악부터 듣고 발제를 이어가겠습니다. 특집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화려한 날은 가고 아름다웠던 그 추억만 내게 남아있네. 흩어져가는 구름만 바라보다가 반짝거리는 거리의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며 이내 비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흩어지는 구름이 되어가네.
자, 함께 들으신 노래처럼 자유한국당의 화려한 날은 갔습니다. 새로 옮긴 당사는 기존 건물보다 많이 협소합니다. 기존 여의도 당사는 6개 층을 썼는데 새로 입주한 영등포 당사는 2개 층만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동안 여의도 당사를 거쳐간 수많은 당 대표들이 있습니다. 언뜻 봐도 끝이 좋았던 대표들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의도 당사의 문을 닫은 마지막 당 대표는 바로 홍준표 전 대표였습니다. 페이스북 보세요.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자, 여의도 당사의 문을 닫은 홍준표 전 대표, 오늘 아예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같진 않지만 열혈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가 못하다면 치열하게 내부 논쟁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홍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딱 2마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총선엔 절대 안 나간다라는 대목입니다. 홍 전 대표가 당협위원장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이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또 출마에 관한 한 홍 전 대표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자, 지난해 4월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하게 당권에 매달리고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당권에 집착한다.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홍준표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에 홍 전 대표는 당권에 도전했고 당대표에 취임을 했죠. 자,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인터뷰에서 눈에 들어온 또 하나의 대목은 적당히 봉합해서 도로 친박당이 되면 안 된다라는 발언입니다. 네, 사실 100번 옳은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선 친박의 부활을 방조했던 장본인이 바로 홍 전 대표였습니다. 당원권 정지된 분들, 지금 나갔던 이정현이, 그다음에 울산의 정가변이, 그리고 그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윤상회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난 대선 기간에 면죄부를 받았던 친박 핵심들, 지금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혁신 비대위에 반발하고 있죠. 특히 친박 돌격대로 불렸던 김진태 의원, 일관되게 김성태 대행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술을 하라고 했더니 진짜 외과 의사를 데려다가 하겠다는 모양인데, 이런 정신분열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외과 의사 가지고 안 되고 정신과 의사를 데려와야 된다. 김성태 대표는 도대체 이분은 뭐 하는 분이고 왜 여기에 있는지부터 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친박 의원들은 내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집단 반발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교수와 김형호,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비박계이자 복당파인 김세연 의원까지 후보군에 들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로 여의도 시대를 마감하고 영등포의 좁은 당사로 옮긴 자유한국당. 혁신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의원총회가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또다시 극단의 계파 갈등이 표출이 된다면 분당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야당 기사 제목은 한국당 영등포 당사로 홍준표는 미국행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영등포로 당사를 옮겼잖아요. 아까 이제 정 반장이 잘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의석수도 줄어들고 또 당세도 기울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기존 여의도 당사 6개 층을 썼었는데 오늘 새로 입주한 영등포 당사는 단 2개 층만 쓴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당 사무처 기능을 국회 본관으로 옮겼습니다. 때문에 국회 본관에 있던 사무실이 좀 더 북적이게 됐고요. 당사의 몸집을 확 줄인 건 말씀하신 대로 재정 문제 때문인데 지난 총선 때 참패하고 또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의석수가 줄어든 게 타격이 컸습니다. 기존 당사에서는 월세 1억 원을 부담했는데 새로 이전한 영등포 당사는 월세가 2천만 원으로 세 부담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여의도 당사에 입주했던 2007년에도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억이 많은 공간인데 오늘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요. 사실 영등포와 여의도는 차로 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10분 정도면 갑니다. 10분이면 가죠. 예, 네. 그런데 여의도가 가지는 정치적인 상징성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당세가 얼마나 기울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도 차떼기 사건으로 천막 당사를 거쳐서 염창동 당사 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2007년도에 다시 여의도로 당사를 옮기면서 연달아서 대선 승리를 했던 건데 그렇게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기존 당사가 있던 여의도 한양빌딩이 정치 명당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의도 당사에서 배출된 2명 대통령이 모두 현재 구치소에 있고요. 2016년 총선부터 대선, 지방선거 모두 참패하면서 또다시 여의도 시대 마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네, 오늘 여의도 당사가 문을 닫은 날인데 또 이것도 또 공교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날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미국으로 떠났네요. 네, 홍 대표 오늘 미국 LA로 떠났습니다. 출국하는 공항엔 아까 보셨다시피 지지자 한 20여 명이 나와서 응원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지난 대선 직후에 미국으로 떠나고 돌아올 때 공항 풍경과 비교를 해보면 열기가 확실히 덜하긴 했습니다. 오늘 공항에는 홍문표 전 사무총장, 강효상 전 비서실장, 그리고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 정유섭, 윤한홍 의원 등 측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홍 전 대표는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행보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이전에는 귀국하겠다라고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돌아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기자 여러분들이 좀 정해 주시죠. 대표님 추석 후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당원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래도 약간 반발을 하셨거든요. 그런지. 나는 의의가 없다. 나는 일반 당원입니다. 내 일반 당원에 불과합니다. 300만 당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이전에 돌아오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정치 일선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여요. 네, 그런데 추석 이전에 돌아온다는 거는 추석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귀국을 한다는 거고요. 그 추석의 정치 복귀 시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홍 전 대표는 얼마 전 페이스북에 연말까지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라고 적은 적이 있는데 때문에 12월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우택 의원이 12월 복귀 의사를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정치에 어긋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전직 대표의 품격 없는 언동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12월 복귀 의사를 운운하는 기사를 봤는데 이것은 책임 정치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직 당대표가 귀국하는 시점 또 정치 복귀 시점 등이 여전히 이제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차기 당권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정치 상황을 미국에서 좀 지켜보다가 이 차기 당권에 다시 도전할 거다 이런 전망 없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공항 그림만 봐도요. 측근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뒤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아직 당내 세력이 있다는 얘기고 또 대표 시절에 당협위원장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친홍 이 당협위원장들을 많이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라서 당권을 준비하는 다른 중진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은 사실 차기 당권 문제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다시 불거진 친박 비박 갈등도 그렇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내일 의원총회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일이에요? 예, 일단 뭐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이지만 비대위원장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가 여전히 비대위가 아닌 조기 전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오늘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계파 투쟁이 아니라 노선 투쟁을 하자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드린 바와 같이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를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안에서도 계파적 이익이 아니라 가치적 신념 체계에 따른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자기 비판과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 이제 김성태 대행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안보 보수, 반공 보수로 대표되던 기존 노선에서 합리적 보수로 전환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힌 걸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또 계파 갈등으로 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 반장? 그렇습니다. 이른바 친복당파가 합리적인 보수에 방점을 찍고 대북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유연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친박계 쪽에서는 짝퉁 좌파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보수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선 투쟁이라는 것도 계파 갈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건데요. 일단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노선 문제가 1차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가 중대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내일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당분간 정치를 떠날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힐 걸로 일단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그러한 입장을 밝힐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 8월 말에 독일에 연수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싱크탱크도 폐쇄하고 당분간은 그 정치와 거리를 둘 것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이 요구하면 돌아오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일 기자간담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내일 있다고 하니까는 정 반장이 좀 관련해서 좀 잘 챙겨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한국당 영등포 당사로 홍준표는 미국행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들어보셨죠? 지난 1975년 불황이를 교화한다고 가둬놓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고 폭행했던 형제 복지원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박인근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2년 전 관련 취재를 했던 JTBC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형들이 두드려 폈는데 그 이빨이 하나 둘에서 빠졌는데 형들이 패면서 일하더라고. 이빨 나니까 임마 맞아도 돼. 생리를 흔들거리는 걸 막 뽑더라고요. 날 줄 알았는데 안 나더라고. 그런데 20대 후반 30대 가니까 이빨이 모조리 빠지더라고. 박 원장은 1981년 국민포장,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 이렇게 2개의 훈장을 받았는데요. 참고로 박 원장이 받은 국민훈장,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이 받은 것과 같습니다. 박 원장은 사법 처리됐지만 그가 받은 훈장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훈장을 준 거지요. 86년도 그때 당시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88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리 정화 사업이라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잘하는 짓이다 하면서 박인근이한테 그런 상을 줬겠죠. 행정안전부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개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45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를 비롯해서 모두 56점의 훈포장이 취소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은 5.18 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훈포장이 취소됐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서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6년 11월 대통령령인 정부 표창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번에 대통령 표창 등의 취소가 결정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정부의 서훈 취소 결정이 과거사 오점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소된 서훈은 모두 1980년대에 수여되었던 것으로 군부 독재의 참혹한 공포 정치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국민이 희생당했던 증거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서훈 취소 절차는 거짓 공적으로 나라를 멍들게 했던 전근대적 적폐를 뿌리 뽑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상훈법 제8조를 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취소된 사람들은 거짓 공적이 그 이유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내란죄가 인정되면서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돼서 지난 2006년 서훈이 박탈됐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는 회고록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관련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예상대로 불출석했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소피아 마르소가 거부했던 프랑스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 경제학자 피케티를 비롯해 많은 저명 인사들이 거부했었습니다. 대기업 CEO에게 훈장이 남발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훈장으로서의 명예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훈장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선 엄정한 심사와 자격 없는 서훈에 대한 박탈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미국, 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 G2 전면전 돌입입니다. 미국이 오늘 약 22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니까 다시 두 번째 공격에 나선 겁니다. 중국 정부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혀서 두 강대국의 무역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한 홍콩 지수가 보여주듯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 민간까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처음 열기로 했는데 글쎄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자,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가 없네,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없는 날도 있어요. 속보 없죠?